안녕하세요. 86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일패라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일패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정말 많이 참가하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또 작년에도 많이 성장한 그런 전시회이죠.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주최하고 계시는 오시 메이커스의 주정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정현 대표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시 메이커스 대표를 맡고 있는 주정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할마이스 디스커버리에서 저희 페어를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존에 이렇게 그 디스커버리에 나오신 분들이나 주제들이 사실은 너무 좀 상당히 좋은 주제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페어를 소개하는 게 맞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두 분 교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 분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이죠. 저희는 진짜 그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뭐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로 저희 직원도 사실 친구가 이런 카툰 그리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회 꼭 참가한대요. 반드시 참가한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이 전시회가 개최될 때마다 코엑스에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시회에 대해서 익히 잘 듣고 저도 또 방문해 본 적이 있었고 되게 재밌는 포맷으로 구성하셔갖고 전시회에 약간 새로운 형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오늘의 발표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 우선 서울패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주시는 발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첫 번째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저희 이제 기존의 페어에 사용했던 이제 포스터 디자인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좀 재밌으실 것 같고요. 먼저 저희 페어 소개하기 전에 일단 저희 회사가 상당히 낯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회사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 회사명은 이제 오시 메이커스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간혹 제가 이제 오시 메이커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뭐 하는 곳이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뭐 물건 만드는 곳이냐고. 이제 메이커스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시 기획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상당히 이름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왜 그러면 오시 메이커스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했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오시 메이커스를 설립을 할 때 물론 저희가 전시회라는 어떤 기본적인 비즈니스 테두리에서 창업을 했지만 조금 더 뭔가 확장된 개념을 저희는 가져가고 싶었어요. 단순히 그냥 전시회만 하는 회사는 아니다. 우리는 뭔가 고객이든 참가자든 그들과 함께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회사이고 싶다라는 개념을 좀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메이커스라는 이제 말을 단어를 일단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앞에 OC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 하는데 혹시 사장님이 오시냐고. 제가 오시라서 오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라틴어로인데 어떤 오스텐도 크라스티넘이라는 말을 제가 차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show tomorrow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고객의 내일을 만드는 회사이고 싶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뭐 거창하게 만든 이름인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진짜 저는 멋있네요. 오씨가 아니라 주씨입니다. 네. 네. 저희 회사는 이제 2014년에 설립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2015년부터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개최를 했고 이제 20년부터는 부산에서 부산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설립 당시에는 저희가 와인 쪽 관련된 이벤트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핸드메이드 페어도 사실은 공동 주최를 1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일러스트 페어도 탄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페어 외에도 일러스트레이션과 관련된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페어만 하는 회사이보다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다양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걸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 이슈는 최근에 이제 조금 뭐 이런 유사한 전시들이 생기면서 저희도 그런 어떤 내부적인 좀 노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페어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페어가 이제 2015년도에 최초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제가 그러니까 7월 달과 12월 달 여름 페어와 겨울 페어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단일 품목으로는 물론 일단 국내에서는 뭐 최대 규모인 건 제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품목만을 가지고 개최되는 전시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로만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뭐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보다 더 큰 전시회가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이 되시는 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크게 또 내세운다기보다는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저희가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 자리가 어떤 마이스 업계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 자리다 보니까 저희 페어가 어떤 순수 신규 아이템으로 민간 주최자가 단독으로 개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뭐 제가 2014년 창업할 당시만 해도 신규 아이템으로 전시를 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부분들이 아니었고 특히나 뭐 협단체라든지 기관의 도움 없이 민간 주최자가 단독으로 전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남들의 어떤 전시에 카피하지 않고 저희가 개발한 전시회로 지금까지 잘 운용해 오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뒤에도 더 발표에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분야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어요? 원래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거를 시작하신 게 되신 거예요? 오. 이거 약간은 뭐 후일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기존에 다니던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저는 이제 사실 전시업계에 제가 지금 한 25년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했던 것까지 합하면 제가 전시업계 들어오면서 다짐을 했던 게 어떻게 됐든 반드시 나의 이름을 걸고 꼭 전시회를 그게 망하든 망하지 않든 꼭 하나 개최를 해보고 싶다라는 진짜 꿈을 가지고 업계에 사실 제가 입성을 했는데 그 차원에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어떤 전시회를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뭐 우연찮게 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품목을 알게 됐고 이걸로 전시회를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사실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2015년도에 할 당시에 제가 이쪽 관련된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을 쭉 찾아다녔을 때 10명을 제가 만났는데 10명 모두 전부 저보고 전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 전시하면 망한다.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다 저보고 전시를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충고를 하셨는데 불구하고 뭐 그 당시에는 사실 이 아이템만큼 좋아 보이는 아이템이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식구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도 몇몇 아시는 분들이 작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네네네네. 발표의 흐름을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유원현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떤 전시회 기존 전시회와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전시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 전시회와의 어떤 룰을 좀 많이 변경시켰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어떤
변경이 없었다고 하면서 저희 전시회 자체를 오픈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들인데, 일단은 저희 전시회의 특징은 부스를 기업이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90%가 다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어떤 그쵸. 때는 사실 장점이 많이 이런 거죠. 사실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시의 부스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그쵸. 맞아요. 그 이유는 개인들이 부스를 임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이라고 했으면 기업이 하나 부스가 빠지는 게 상당한 전시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럼요. 예. 이게 개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50개, 100개 부스가 빠져도 그렇게 전시에 타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큰 어떤 장점이고, 저희가 처음에 전시회를 기획했을 때 개인한테 과연 부스를 팔 수 있을까라는 되게 그쵸. 큰 숙제가 저한테 예. 다가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전시회 이전에 담당했던 전시회가 핸드메이드 관련된 전시회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전시회 때 개인한테 부스를 팔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 또 이 핸드메이드 쪽에 계신 분들과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의 결은 또 완전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는 사실 몰랐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저희가 개인한테 전체 부스의 90%를 판다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있었고요. 추가로 이 개인한테 부스를 팔다 보니까 부스 사이즈를 굳이 3x3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기존의 전시회는 그냥 무조건 3x3이지 않습니까? 그쵸. 한 부스는. 항상 물론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았지만 굳이 왜 3x3? 물론 어떤 부스의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개인한테 부스를 팔아야 되면 가격을 최대한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개인 한 명이 필요한 공간의 사이즈는 얼마일까라는 어떤 거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저희 부스가 사실 참가 부스 숫자는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 한 부스의 사이즈가 저희가 약 2.7스퀘어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개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부스 사이즈에 대해서 완전히 어떤 새롭게 정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희가 조금 다른 전시에 비해서 큰 차별점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아티스트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이 부스 전시회를 운영하는 그리고 프로모션하는 방법도 개인에 맞춘 모든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프로세스를 저희가 구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끊임없이 개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이 프로세스가 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 프로세스에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주최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는 게 그쵸. 익숙한 부분인데, 저희 참여 작가들은 상당히 많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끊임없이 이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컴플레인을 해소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나의 큰 메리트 있는 부분은 아마 이런 개인들이 끊임없이 전시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점을 숙제를 주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어떤 저희의 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네네. 대표님 되게 쉽게 개인들이 의견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주최사하고 개별 작가가 웬만한 이런 네트워킹 내지는 이런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의견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물론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행사를 하면서 그런 작가들하고의 쌓아온 신뢰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걸 떠나서 저희는 개인들이 되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개인들은 이 비용 자체가 회사하고는 틀린 게 다 자기 돈이에요. 내돈내산. 그렇죠.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불편한 게 있으면 저쪽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불편하니까 개선을 요청드린다. 뭐 이런 식의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 쪽에 제안을 주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되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네요. 그렇죠. 이게 네.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네, 사실. 물론 피곤하지만 진짜 피곤할 것 피곤하지만 같은데,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그죠? 없는 아이디어가 막 어떤, 모이니까. 원동력인 네. 것 같아요. 어, 그런 장점이, 네. 단점이자 장점이 저희 음. 전시회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전시하고 차별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크게 주제를 이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또는 뭐 일스트 분야 스페셜리스트, 적극적인 온라인 활용,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아봤는데, 저희 아까 제가 첫 번째 화면에 보여드린 이 지금 포스트 네. 보이시지 않습니까? 네, 포스터. 이걸 그냥 보면 뭐 그냥 행사 포스터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작업을 한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이쪽 계통에서는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스튜디오들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그 어떤 작가들의 니즈에 저희가 부응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그냥 일반 B2B 전시회처럼 그냥 대략 디자인 만들어서 이렇게 오프를 했는데, 작가들이 저희 컴플레인을 막 들어온 거죠. 아니, 그래도 아트 전시회를 하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나요? 진짜요? 예. 우리 쪽빨리, 그러니까 말 이런 말 쓰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끄럽다. 디자인 좀 제발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수소문을 해서 이제 스튜디오를 이제 찾아가지고 진행했는데, 이제 이 디자인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저희 참가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어떤 유명한 스튜디오를 쓰면서 저희가 획득하는 이익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하고 작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희 전시회는 상당한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서일패가 여기하고 작업을 했어?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저희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도 그런 맥락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항상 저희는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할 때 그런 어떤 우수한 스튜디오하고 일을 하면서 저희의 퀄리티 자체도 되게 높아지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시대에 트렌드를 이끄는 최고의 디자인의 그룹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디자인을 지금 개발해낸다는 부분하고, 사실은 이게 MZ 세대들이 사실 대부분의 저희 고객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텍스트보다는 보이는데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보이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디자인 요소에 더 신경을 제가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냥 전시회를 한다 이런 개념일 수 있겠으나, 그 속에는 이런 어떤 디테일함들이 분명히 숨어 있다라는 거가 일단 저희의 특이점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 디자인에 그렇게 큰 돈을 쓰고 노력을 하는 전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그래도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스페셜리스트가 되고자 항상 노력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회를 할 때마다 항상 어떤 저희의 주제관 또는 기획된 부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사실 표현되는 건 되게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상당한 고민과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이 트렌드를 모르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부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은 항상 우리가 뭔가 트렌드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들을 시도해 본다. 라는 관점에서 되게 스페셜리스트로서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또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직원들이 일러스트레이터인 건 아닌 거죠? 저희가 사실은 직원을 채용하면 저희 참가 작가들이 되게 신청을 많이 해요. 진짜요? 재밌다. 되게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참가 작가를 뽑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이 그쵸? 직원의 교육이 쉽은데, 반면에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 사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또 부분들이 분명히 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쪽.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곳, 이제 미대 출신 직원들이 좀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합니다. 뭐 사학과 직원도 있고 영문과 직원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저희 페어를 좋아해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한 직원들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페어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관심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전시회 직원들보다는 확실히 어떤 높은 관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제가 다른 회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유일할 것 없습니다. 같아요. 이게 정말 좋아서 전시 네.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전시회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직원들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잘 표현을 못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극적인 이제 온라인 채널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이번 발표 자료 만들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다른 전시회들이 얼마나 온라인 채널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쭉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 지금 사실 홈페이지와 SNS 팔로워가 한 9만 명이 되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진짜. 특히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39,500명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국내 전시회 중에 인스타 팔로워가 39,500명인 곳은 예, 제가 뭐 G스타도 찾아봤고 뭐 리빙 디자인 페어 그다음에 저기 모터쇼 다 찾아봤는데 인스타 팔로워가 저희만큼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곳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전시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채널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 같아요. 물론 이건 다른 전시회사들이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 채널을 계속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드는 일일 뿐더러 계속 콘텐츠가 생산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안 그러면 이제 다 팔로워를 언팔로워 해버리니까. 근데 사실 저희 전시회는 작가들의 콘텐츠가 너무 많거든요. 700명의 작가가 작품을 하나씩만 올려도 콘텐츠가 700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이점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팔로워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행사 초반에 이런 온라인 채널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접점 자체가 MZ세대다 보니까 MZ세대는 사실 오프라인 광고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숙제를 해결하는데 온라인 채널이 가장 어떤 적당한 채널이었고 특히 인스타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SNS 채널이 인스타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 인스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레터 구독자는 딱 한 5만 명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복 고객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약 한 10만 명 정도의 고객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0만 명한테 제가 푸시 메일을 보내면 이분들이 한 명한테만 전달을 해줘도 20만 명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떤 저희 다른 전시회들에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아마 하시면 홍보라든지 비용을 어떤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팔로워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참가 기업들 또는 참가하지 않지만 이쪽에 뭔가 자기를 노출시키고 노출시키고 싶은 기업들한테 광고나 어떤 그런 협찬까지도 충분히 저희가 제안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의 인스타 주소는 뭐예요, 대표님? 뭘로 찾으면 돼요? 그냥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치면 되나? 예,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치면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스타 주소를 정확하게 치고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저 9만 명, 10만 명의 그런 잠재 고객 내지는 나의 우군을 갖고 있다라는 건 진짜 엄청난 힘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여기서 찾아봤더니
카페쇼는 어떻게 되지? 봤더니 2.2만이에요. 네. 카페쇼가. 예. 그래서 야, 3.3만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3.9만이네요. 네, 곧 네. 이제 4만 명 네, 되면 3.9만이네요. 파티하려고요. 네,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치면 나오네요. 영어로 딱 제 인스타에서. 와, 근데 이런 컨텐츠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라는 게 이 유지가 되는 비결이실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희는 마케팅의 가장 큰 활동 중에 하나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막 어떤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좋은 컨텐츠를 올리면 계속 이 팔로워들이 늘어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저희 페어의 어떤 수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행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이제 부스 수로 따지면 한 250개 명 정도의 작가가 저희 페어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게 약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250 부스 이러면 엄청 많은 부스처럼 네네네. 보이지만 저희는 이제 부스 사이즈가 네네. 4분의 1이기 때문에 네. 실제 이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었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코엑스 디올 쓰시나요? 지금 전반기는 D홀 쓰고 있고요. 네. 하반기 거는 B홀 쓰고 있습니다. 아, 예. 비올 쓸 정도면 뭐. 네. 제가 A홀을 꼭 쓰고 싶은데 잘 나오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 나오지 않아서 못 쓰시는 거지 뭐 사실 규모 때문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전시회가 딱 규모가 3배가 커졌어요. 그러시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개최가 때문에. 못했는데 네. 제가 최고 많은 부스를 했던 건 이제 사실 2019년도 겨울 페어 때 1,160개 부스를 유치했는데 그때 이제 우연찮게 제가 10월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부스들을 유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전반기 페어가 640 부스, 네. 하반기는 780 부스를 했는데 사실 이거도 저희가 사실 규모를 조금 줄였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내부 혼잡도를 줄이려고 제가 일부 부스를 다 일부러 빼고 이제 복도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좀 줄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대로 개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스의 뭐 숫자를 좀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전반기에는 한 700부스 네. 그리고 하반기는 800부스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부스는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완료가 되셨더라고요. 혹시 직원이 참여하고 싶으시면 빨리 움직이시지 않으면 제가 마감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람객 수는 저희가 보시면 이제 15년도에 약 한 3만 명, 그리고 16년도에 5만 명, 17년도에 9만 명, 18년도에 근데 이 관람객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름 페어와 겨울 페어를 합친 전체 연 관람객을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9년도에 저희가 이제 15만 명 정도. 그래서 여름 페어에 한 7만 명, 겨울 페어에 한 8만 명이 저희 페어를 방문하셨죠. 대단하시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여름 페어에 한 2만 5천 명, 겨울 페어에 한 3만 명 이렇게 방문을 하셨죠. 21년도에 저 정도 하셨다는 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관람객 한 10만 명을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올해 올해 뭐 10만 더 드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관람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혹시 나쁜 보도 기사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의도치 않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행사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일패를 제가 이제 또 2020년부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일패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한 250부스 정도를 진행을 했고 작년에 330개 정도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400부스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미 참가 신청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2020년도 코로나 시작했는데 어떻게 계속 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근데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서울 페어들은 다 취소를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부산 페어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의외로 작가분들이 계속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서울 페어 같은 경우도 제가 취소를 하는 과정이 뭐 다른 전시회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사전에 항상 작가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아, 그래서 서울 페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뭐 확진자가 이 정도 나왔고 우리가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하기를 원하시느냐, 취소를 하기를 원하시느냐 라는 어떤 숫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좀 더 많은 의견을 주시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 거는 그나마 그 당시에 부산이 그렇게 막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진행을 일단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방 페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과거에 좋은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방 페어에 대해서 물론 다른 전시회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지방 페어를 하게 된 이유가 부산 백스코에서 같이 꼭 좀 진행을 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백스코하고 공동 주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제가 첫 해는 뭐 그렇다한 어떤 좋은 성적을 거두지를 못했는데 작년에 이제 하면서 관람객이 한 50% 이제 성장을 하니까 참가자분들도 부산도 충분히 이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사실 좀 더 빨리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입니다. 아니, 뭐, 우리 그 미술 전시회들이 지금 부산으로 가갖고 대박을 치고 있으니까,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도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쭉 다 관람객 등록을 받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한 45%는 부산 외 지역에서 다 관람을 하고 오세요. 뭐 대구나 이렇게 영남. 그렇죠. 대구, 경남, 뭐 포항, 마산, 그렇죠. 창원.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괄목할 만한 어떤 수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전에도 사실 제가 서울에서 했을 때 지방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부산만 해서 이게 과연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 어떤 등록된 수치로 확인되는 바는 부산 전시회가 단지 부산 시민들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가지고 충분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어떤 규모구나라고 일단 생각은. 그만큼 이 전시회 자체가 브랜드가 되게 확고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브랜드가 되게 확고해졌으니까 부산에서 연다고 뭐 타 지역 사람이 다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렇게 온다라는 거는 그 브랜드가 진짜 확고하다라는 반증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저렇게 성장하셨는데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일단 뭐 네. 제가 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부럽습니다. 너무 지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게 이건 약간 원론적인 어떤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저희 페어를 진행을 하면서 항상 주변의 사항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저희 페어가 성공하게 된 데 있어 가지고 물론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줬고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반면에 외부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저희는 있었다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과연 외부적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저희 페어가 주목받고 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 외부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 전시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2015년도에 행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유행어 중에 하나가 굿즈 전성시대였어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굿즈화되는 제일 맞아요. 굿즈를 많이 하는 곳이 사실은 연예인. 예스24였어요. 예스24? 예, 예스24에 가끔 책을 사러 가보시면 항상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그러니까 그 맞아요. 포인트로 네. 굿즈를 사겠냐고요? 선택하시겠어요? 맞아요. 예, 그걸 네. 항상 선택하게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 중에
그런 굿즈 전성시대라는 이 단어가 되게 이슈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노력하면서 시장이 성장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 전시회가 어떤 그 당시에 변곡점을 맞았던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굿즈 전성시대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참여하는 기업들만 봐도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데 대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시회예요? 예,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절대 대기업이라고 표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실은 기업이 신청할 때 이제 기업명을 딱 적는 거 보면 뭐 저희가 되게 의아할 정도가 많아요. 왜 이 기업이 우리 페어에 왜 참여하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 캐릭터가 그 대기업에서 실제 이제 굿즈 관련된, 이게 굿즈라는 게 단순히 굿즈를 팔겠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MZ 세대의 마케팅의 한 부분으로서 되게 그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굿즈를 만들어내는 캐릭터 사업에 되게 많이 요즘에 그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드러내지를 않아요. 아, 이게 우리 캐릭터다.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굳이 뭐 우리 이런 대기업이 이런 사업까지 하나라는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이 드러내지 않고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들이 몇 개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그런 것들이 저희 전시는 큰 하나의 어떤 변곡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작년부터 또 변곡점을 하나 만든 게 K컬처라는 이제 이슈들이 처음에 뭐 K-팝, 드라마, 웹툰까지 이제 넘어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웹툰 다음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컬처가 저희 생각에는 미술과 저희 일러스트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술은 되게 무겁고 되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 일러스트 부분은 되게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라는 어떤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 시작된 이 K컬처 이 변곡점이 아마 또 당분간 저희 전시회가 유지되고 뭔가 노력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 정도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뭐 다들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메타버스와 NFT 같아요. NFT는 딱 맞네요, 진짜. 일러스트 페어에. 네, 사실 NFT는 일러스트 페어와 어떻게 보면 뗄 수 없는 되게 그 어떤 연결점이 강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전시회와 접목을 시키고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단순히 그냥 작가 작품 NFT를 만들어내면 팔리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시와 연결시키는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아마 이 부분이 빠르면 올해 겨울쯤에 아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되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대되네요. 저희가 NFT를 가져올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각 시점마다 외부적인 요인들, 제가 이걸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부분들이 뭘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저희 전시회가 흡수하고 전시회와 연결을 시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찰을 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저희가 특히 이런 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전시회들도 물론 전시회를 운영하는데 바쁘시겠지만 외부적인 이런 변곡점들을 미리 체크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뭐 앞으로 서울입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성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윤호재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부산 페어를 그나마 빨리 성장시킬 수 있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이 계통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시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시회라는 어떤 물론 하나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오프라인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전시회를 정의하고 있거든요. 저희 전시회 단순히 그냥 전시회가 아니라 저희는 온라인의 플랫폼이 있듯이 오프라인의 플랫폼이라고 저희를 좀 확장을 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플랫폼이 과연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오프라인 플랫폼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저희 서울패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공고히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진행할 건 브랜드로서 서일패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K컬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는 저희 전시회가 단순히 전시회가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아트 페어들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물론 제가 이 전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치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실 젊은 분들도 어디 이렇게 외국을 간다든지 지방을 가게 되면 미술관을 상당히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네,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저희 페어는 뭐 1년에 뭐 2번 개최되고 4일간이지만 저희의 나라에서 그나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또는 새롭게 발굴되는 작가들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페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서울관광재단하고 협업을 하셔갖고 진짜 관광 코스를 만들어야겠네요. 그 교수님이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주변이 네. 없어서 네, 그런 부분 이거 좀 진짜 못하겠습니다.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해외 작가가 한 50명이 참가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이제 참가단에서 물어봤죠. 왜 굳이 왜냐면 저희 페어 말고도 유사한 전시회가 외국에도 있긴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사실은 일러스트 분야가 큰 규모로 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일본하고 대만이거든요. 일본, 그쵸. 네, 예. 실제 시장의 규모를 본다고 하면 이 동남아에서는 일본이 1등이고 대만이 2등이고 저희가 한 3위입니다. 그래서 굳이 왜 가냐고 물어보면 이 해외 작가들 저희 전시회 참여 만족도가 한 80% 정도 만족도가 높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전시회 가면 저희 나라 이 고객들만큼 정말 자기를 좋아해주고 적극적이지 않대요. 우리 그 연예인들 막 응원하듯이 그런가? 콘서트에서? 그 문화가 이제 이 팬덤이 사실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한번 왔다 가면 스스로 되게 어떤 그 취업이 돼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 자체도 자기들이 충분히 그 비용을 다 충당할 만큼 수익을 얻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작가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이제 높았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오는 이유가 물론 페어에 참여를 하지만 뭐 여기도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뭐 아이돌 같은 그런 굿즈도 사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참가자들이 이런 맥락에서 저희 페어를 찾는다고 하면 당연히 관람객들도 이런 맥락에서 저희 페어를 찾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사실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관광재단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막 깊게 이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단편적으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그 카페쇼가 커피 투어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서울관광재단이랑 아마 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회 자체도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카페쇼 하는 기간 동안에 요 서울에서 여기 경기도 여기까지 이제 카페들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갖고서 이렇게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전시회도 보고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뭐 어떤 갤러리나 이런 데들이 있으면 그걸 같이 엮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관광 코스가 되고도 남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이런 관광 코스로서 페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와 어떤 투자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진정한 온라인 전시를
찾아서라는 제가 이제 단어를 썼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너도 나도 온라인 전시를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온라인 전시들 포맷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온라인 전시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왜 굳이 저런 포맷으로 온라인 전시를 만들어냈을까? 나는 의문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온라인 전시를 할 바에는 저걸 온라인 전시라고 부르면 되나? 라는 고민이 많이. 근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전시회는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또 하나의 우리의 숙제구나라는 거는 가슴속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진정한 온라인 전시회는 어떤 플랫폼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업계 전체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나온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들이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IT 업계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진정하게 정말 이 업계에서 필요한 플랫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정말 저희도 기꺼이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만들어진 플랫폼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전시라고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전시가 사실 온라인 전시 때문에 오프라인 전시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물론 우려도 있죠.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이걸 잘 연결해 놓으면 온라인 전시는 온라인 전시만의 새로운 경험을 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프라인이 오프라인 전시에서 어떤 경험을 주듯이 그럼 온라인에서 줄 수 있는 경험치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에서 고민을 시작하면 충분히 어떤 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물론 저희는 이제 그림이라는 어떤 컨텐츠다 보니까 다양한 전시 플랫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사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전시, 온라인 전시회가 진정한 온라인 전시회일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플랫폼들을 좀 고민을 하고 해외 플랫폼도 좀 사례를 가져오고 그리고 IT 기업들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트바젤 같은 경우처럼 돼야 돼.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정도의 규모로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사실 저희 같은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뭐 진흥회라든지 이런 학계라든지 이런 뭐 협회에서 조금 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번 투자를 해주신다고 하면 뭐 사실은 저 말고도 분명히 다양하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플랫폼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좀 찾아내서 진정한 온라인 전시회를 우리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제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멘트가 기술은 전시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베이스로 전시를 하다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다들 온라인 전시회를 막 하니까 저희도 그럼 저희도 온라인 전시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실 제가 이 온라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직원들은 안 그런데 제가.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온라인 전시를 왜 해야 되지? 그리고 IT 기술을 우리가 굳이 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우리가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이 IT 기업들의 일부 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만났는데 제가 상당히 잘못 생각했다라는 부분들을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사실 그분들은 되게 열려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은 충분한데 사실 그분들이 부족한 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획력이 없죠. 그래서 그 기술로 저희를 잡아먹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좋은 기술을 결합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오픈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었던 부분들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매번 이렇게 저희끼리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정말 IT 업계에 있는 좀 젊은 분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 전시회들이 어떻게 좀 더 활용되고 좋은 어떤 포맷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그 젊은 그룹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체 전시회를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전시회를 그러면 어떻게 온라인 이 IT 기술하고 접목을 시킬 수 접목시켜서. 있을까? 네. 그러면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좀 저희가 얻고 있고 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서 작가들한테도 그 온라인 전시회가 단순히 내 작품을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가 있는 상황이 움직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시회가 작가들한테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의 세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실 것 같은 생각이 얼핏 지금 드는데, 네네. 그런 기술은 전시를 춤추게 한다라는 표현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조그만 갤러리에서 이제 거기서 이런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작품인데 이걸 기술을 집어넣어서 프로젝션으로 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그 안에 만약에 사람의 형상이 있으면 이 사람의 형상은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전시회를 보여주니까 정말 새롭고 우리가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빛의 벙커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 막 너무 현란하게 온 사방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전시회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작품 하나를 오롯이 보면서 그 중에 일부 부분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 저는 감동이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죠.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오프라인 플랫폼의 전시회가 작가들한테 새로운 기술의 영역을 소개를 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또 탄생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그냥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앞으로 저희 전시회가 이제 나아갈 방향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브랜딩화하는 부분과 저희가 이제 K컬처로서 어떤 관광 상품으로서 저희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경험치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를 한번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IT를 접목시켜서 전시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일단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그 황 교수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돼지고기 부분 중에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교수님? 삼겹살. 삼겹살. 음. 저는 먹어보니까 그 혹시 뒷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뒷고기, 예, 뒷고기가 최고지. 예, 뒷고기. 뒷고기가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뒷고기. 지금 할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제목을 뒷이야기라고 일단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게 서버 폭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시회 업계에 그래도 꽤 오래 했었는데 제가 2018년도인가 제가 전시회 참가자를 이제 모집을 오픈한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경험치가 없었는데 이제 모집한다라고 딱 발표를 했는데 막 회사에 전화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뭐지 했는데 서버가 터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순간에 너무 많은 참가자들이 폼을 작성하기 위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서버가 감당을 못하고 터져버린 거죠. 대한민국 전시 역사상 유일무이하겠네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너무 당황했죠. 왜냐면 서버가 터진다는 건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급박하게 뭐 일단 어떻게든 해결을 하긴 했는데 저희 어떤 행사의 뒷이야기 중에 뭐 제일 제가 특이했던 경험은 서버가 폭발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진짜. 제일 특이했던 경험이고 최근에 또 한 번 서버가 폭발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이에요? 네. 야, 대단하시다 진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경험이면서도 이 경험은 사실은 아마 웬만한 전시회는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체가. 그래서 과연 서버 폭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수님? 이거 되게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고객들은 참아주질 않더라고요. 잠깐 기다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잠깐 기다려도 서버가 정상화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근데 문제는 저희는 이제 이 참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선착순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실은요. 아, 선착순으로 뭐 부스 배정이 선착순인가요? 왜 선착순이 중요하죠? 물론 여러 가지 고려 사항 중에 신청 순서도 그 고려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서버가 폭발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서버가 멈출 수도 있거든요. 다운되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는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그 노하우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궁금하네. 네, 그래서 서버 폭발하면 뭐 사실 방법은 많이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번호로 방식으로 다 접수를 받는데 네. 빨리 저희가 이제 사실은 서버 폭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데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폼들을 미리 만들어 놔요. 예, 그쵸. 네, 그래서 그 링크로 쫙 뿌려가지고 신청을 서베이 받는 하듯이. 방법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 부분을 일부 이제 해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특이한 경험 중에 하나는 서버가 폭발하는 경험을 한번 했었다라는 경험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설패 이야기 시즌 2라는 제목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시즌 1이라고 제가 만약에 지칭을 한다고 하면 이 일부 SNS에 작가들이 저희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어머, 저희는 못 들어가요. 어머. 꼭 반드시 작가인 걸 확인을 받으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대화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모르는 저희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시즌 2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몰라요, 사실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건 뭐 좋게 말하면 팬덤일 수도 있겠으나 나쁘게 말하면 저희가 끊임없이 관심받고 관심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뭔가 하나 실수를 하면 그 방에서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변명할 기회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내심 우리가 그 정도로 인기가 있구나라고 판단도 되지만 또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혹시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공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작가들이. 근데 공유가 되는 순간 사실은 재미가 없죠, 아무래도. 왜냐면 뭔가 항상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쵸. 뒷담화. 네. 그래서 뭐 큰 문제만 아니면 저희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또 저희를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 있다라는 게 저희 페어의 또 이야기. 네. 또 하나는 저도 되게 놀랐는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시회 초반에 한 3, 4년 동안에 뭐가 있었냐면 서일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서일패에 참가할 수 있고 부스를 꾸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시회 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옛날에 자기가 참여해본 작가인가 보죠? 그분이 누군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참여를 해본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시회를 잘 아는 분일 수도 있겠죠. 어머. 그래서 굿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되고 전시 부스는 어떻게 꾸며야 되고 뭐 주최자하고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그런 걸 실제 강의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머. 야, 대단하다. 우연찮게 발견한 건데 정말 좀 쇼킹했습니다. 굳이 우리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강의를 들으셔야 될 만큼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게 작가분들이 이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저희 페어를 참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제가 함부로 전시회를 개최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나름대로의 깨달음과 노력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도 저 강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교수님이 사전에 저한테 한번 질문을 주신 게 그 전시 작품의 카피, 저작권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파리에 갔습니다. 네. 에펠탑 아래에서 네. 연인은 네. 뭐를 합니까, 보통? 연인들은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다? 아닌가? 황 교수님은 혹시 뭐를 합니까? 또 사진 찍는다 생각했어요. 사진 찍는다. 사진 찍는 거 말고 또 조금 더 친밀한 걸 하는 건 없을까요? 뭐 포옹을 한다. 뭐, 그렇죠. 네. 뭐 포옹을 한다. 포옹한다. 예, 뽀뽀를 한다. 뭐. 뽀뽀를 한다. 예, 예. 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전시회를 매년 사실 카피 문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개통한 카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시아프라든지 그런 그쵸. 이런 아트 페어에서도 카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카피를 뭔가 정의할 수 있도록 어떤 큰 하나의 단체라든지 또는 플랫폼이 없는 한, 그리고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걸 카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불만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왜 이걸 주최자 쪽에서 해결을 못 해주느냐라는 걸 초기에 되게 많이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런 불만들을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저희가 참가 신청 때부터 끊임없이 카피 작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피 작품을 방지하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가자들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주의를 주는 부분들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어떤 작가가 사실 진짜 그 카피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사한 그림을 가지고, 다른 작가의 유사한 그림을 가지고 전시회에 참여를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지나가던 그 원 작가의 친구들이 보고, 저 작품은 내 친구 작품인데 왜 이 작가가 여기에 이 작품을 가지고 나와 있지? 라고 이제 그 원작자한테 알려준 거죠. 원작자가 이제 저희 쪽에 신고를 해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그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작품을 카피한 건, 참조한 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계기로 여러 이제 뭐 저작권위원회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좀 컨설팅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거였어요. 그 메인 작품이 뭐냐면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연인들이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변호사나 법조계 계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사장님, 파리 에펠탑 가서 두 연인이 가서 뭘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지? 키스를 많이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라고,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카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린 걸 카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그림을 과연 우리가 카피로 볼지는 되게 난해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카피라는 개념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적용 사례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작가들은 끊임없이 저희 쪽에 컴플레인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응하는 부분은 만약에 카피라는 것가 어떤 확인되는 순간 그 작가는 저희 전시회에 5년 동안 못 나온다라는 규정이 박혀 있어요. 네네네네. 거기다가 지금 카피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유명한 작품을 좀 차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카피 이슈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작품이 나올 거면 원작자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카피에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이런 저희같이 어떤 창작자들이 나오는 전시회는 카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걸 사실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쿄 디자인 페스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 건데, 주제를 이것은 전시인가 마켓인가 페스티벌인가 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두 분은 이 전시회 가보셨어요? 전 안 가봤어요. 가보지는 않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이 전시회 부스 수가 2,600개거든요. 그 3x3 부스가요?
여기도 네. 사실 아티스트 개인이 거의 부스를 임대를 하거든요. 아, 개인 부스 참여자가 2,600명이에요. 한때는 저희 나라에서 참가하는 인원만 1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계통의 전시회 중에 가장 큰 규모인 거죠. 규모로만 따지면. 여기는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일러스트 들어가 있고, 핸드메이드 들어가 디자인이니까. 있고, 디자인 들어가 있고, 뭐 아. 음식도 들어가 있고, 뭐 사실 아, 뭐 없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전시회를 딱 방문을 했는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런 포맷으로도 사실 전시회를 할 수가 있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전시회를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이었고 또 너무 재밌었고,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수소문 끝에 이 도쿄 디자인 페스타에 한국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인. 얘네들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행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발렌티어를 받아요. 그래서 거의 진짜 조그만 돈만 받고 막 일하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각국의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또 얘네들은 팬덤이 있는 거군요. 또 팬덤이 엄청나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간 담당했던 분을 이제 우연찮게 섭외를 해가지고 이 전시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큰 전시회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사실은 저희 서울패를 개최하게 된 가장 큰 저희한테 감명을 준 전시회가 사실 도쿄 디자인 페스타였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도쿄 디자인 페스타는 사실 저희 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문화적인 차이가 크다 보니까 사실 얘네들의 개념을 저희 쪽에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맞게 많이 변형을 하긴 했는데, 하지만 제 전시 어떤 경력 중에 가장 그래도 감동을 받았던 전시회는 도쿄 디자인 페스타인데, 사실 여기는 부스도 있고 뭐 음식 판매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막 공연하는 곳도 있고 막 정말 조금 뭐 말로 난리도 아닌 전시회였어요. 심지어는 19금관도 있어요. 이 안에요? 네. 그러면 일본스럽네요, 진짜. 상당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진짜 일본스럽다. 그래서 이런 전시회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뭐 그런 감명을 받았던 것들이 사실은 디자인 페스타였다라는 말씀을 이제 뒷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조금 서툴지만, 왜냐면 제가 저희 페어를 내부적으로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뭔가 소개할 기회를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제가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또 서울패 이야기 시즌 2에서는 어떻게 또 얘기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외부적으로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발표에 그렇게 좀 명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말씀이죠. 아니, 진짜 대표님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진짜 저희 업계에서 진짜 배울 게 많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정도의 팬덤을 구축할 때는 주최사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을지 정말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일 것 같고, 정말, 이렇게까지 전시회가 될 수 있구나. 저렇게까지 또 고민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전시 쪽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사전에 조금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다 답변을 발표해서 해주셔갖고 따로 뭐 질문을 드릴 거는 없고, 황 교수님 혹시 뭐 또 예. 그 당장 궁금한 게, 그 부스 참가비는 얼마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참관객 비지터가 이제 10만 명, 특히 이제 2019년에 15만 명 되었다 했는데, 주로 그 참관객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떤 니즈를 갖고 오는 건지, 그런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요 포스트에 대해서, 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그 디자인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 전시로 생각하면, 어떤 뭐 동댕 하나. 디자인이든 색깔이든지 어떤 통일성을 가져감으로써
그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네,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 부스비는 저희가 지금 이제 60만 원, 80만 원 작가들한테는 그 정도의 부스비를 받고 있고요. 기업들은 아예 저희가 일반 전시회처럼 한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이 기업들보다 이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돈내산이다 보니까 이 부스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10,000원을 올린다고 이러면 사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부스비를 올리는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유가 없다고 하면 사실 부스비를 제가 손대는 게 되게 힘든 부분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뭐 전시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60만 원의 비용이 절대 비싸지 않은 게 전체 다 아트월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트월 비용을 따진다 그러면 그렇게 비싼 맞아요. 상황은 아닌 부분인 네네네.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 참가하는 보면 참관객은 사실 20대에서 뭐 한 50대까지 연령이 좀 다양하고요. 남녀 비율은 여성이 초반에는 거의 95%였어요. 이 5%는 어떻게 왔냐? 여자친구가 가자고 해서 오신 겁니다. 네, 지금은 여성 80, 남성이 20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갈목할 만한 부분인데 저희가 그냥 아기자기하고 이쁜 것들은 여자분들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 남자분들도 맞아요. 상당히 관심 많고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이거 하나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오시는 분들의 니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어로는 제가 봤을 때 저희 참가하는 작가들을 직접 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저 페어에 참여를 했고 저기 가면 그 작가한테 직접 아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인사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다. 하는 니즈가 되게 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부스가 700개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하루 만에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저희가 평균 전시회 체계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돼요. 2시간에 들어오면 3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이 전시회 둘러보려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6시간 동안 있으신 분도 한 5%가 돼요. 전시장에. 그래서 그런 볼거리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장료가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닌데 그 돈을 내고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워낙 이 젊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어디 경험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서울에 왔다. 라는 어떤 하나의 메리트도 그분들이 저희 전시회를 찾는 부분인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그 두 분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닥구라고 들어보셨죠? 다이어리 꾸미기. 네네네. 그게 상당히 이제 유행을 갑자기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어떤 이런 소품들을 구매하시려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다음 페어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와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작가여서. 네, 그래서 저 작가는 저렇게 부스를 꾸몄구나. 뭐 고객은 이렇게 상대하는구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우리가 물론 당장에 내년일지 한 1년을 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니즈를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도 저희의 어떤 관람객 니즈 같아요. 이 포스터에 대해서도. 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론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초반에는 이렇게 사실 다양한 이미지,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주제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회 주제를 스튜디오에 던져주면 스튜디오에서 그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저희 쪽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2020년부터 어떤 교수님 말씀하신 하나의 어떤 맥락을 가져가는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있는 포스터를 보시면은 하나의 맥락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네네네네. IF라든지 네. 아,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부분들. 느낌,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어떤 나름대로 저희가 저희 그 해 주제에 맞는 작가들을 선정해서 메인 작품으로 가져가고 전체적인 이미지들은 저희가 개발한 BI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음, 아유. 아. 네. 교수님 혹시 더 있으신가요? 아니, 난 이제 일본에 아까 네. 얘기했던 그 디자인 페어 페스타 얘기, 그 많이 책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그에 대해서 엄청난 그 팬덤이 있던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 수준이라는 얘기는 좀 그거 할 텐데, 우리나라 작가들의 수준이 일본에 비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서일패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이 열린다는 게 작가들로 하여금 계속 자극을 주고 또 같이 경쟁에 수준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저희 페어가 이 음, 마켓에서 가장 큰 음,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저희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작가들이 배출이 되고 작가들이 자기의 어떤 작품들을 계속 소비자한테 팔고 소비자들 팬덤을 통해서 또 이 소비자가 저희 전시회를 찾고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제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나라 작가들의 수준이 일본 작가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의 이제 약간 문화가 다를 수 하나의 있지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희 나라의 작가들은 유행을 좀 너무 많이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일본 작가들은 하나의 스타일을 막 자기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에 되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림의 어떤 실력을 떠나서. 근데 저희 나라 작가들은 물론 자기 스타일 개발도 하지만 어떤 그 시점의 유행에 따라서 맞아요. 계속 그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이 부스의 그림이나 저 부스의 그림이나 너무 비슷한데?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작가들하고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이 연결고리를 좀 끊어서 자기 스타일을 만드는 작가들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일본을 떠나서 저희 나라 작가 수준이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에 비해서도 결코 뭐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데 이 결 자체가 상당히 틀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주대표님, 끝으로 한 가지. 네네. 보통 이런 쪽이, 아트 쪽은, 정부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요청도 하는데, 그럼 지금, 서울 예스터데이 페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지원이나 서울시가 됐건, 아니면 뭐 문화부가 됐건, 코카가 됐든 그런 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순수 민간으로 하는 관계를 갖고 싶은데 그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웹툰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에는 되게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네. 근데 이 일러스트레이션 분야가 네. 아직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산업 구조상 이 도대체 어떤 포지션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 과연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개념으로 투자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작가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실력 있는 작가지만 묻혀버리는 이유가 그렇게 뭔가 붐업을 할 수 있는 투자가 사실은 현재로서 전혀 없고 저희 페어 자체도 그런 협찬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끝으로 그냥 이거 뭐 제언 같은 걸 좀 해보면, 지원을 받는 게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별로 없는데, 어워드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어워드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좀 정부나 이런 게 지원을 받으면 어워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출연 작가들을 좀 치유해주는 그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선순환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까지 보면 뭐, 옛날에 뭐, 캐아프도 그렇고, 정부 지원 돌아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네.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뭔가 좀 이렇게 지금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지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를
출동 작가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런 식의 어워드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방법이 그런 걸 하면 더 치열하게 경쟁이 좀 될까 그런 생각 좀 드네. 이거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유 아유, 오늘 진짜 긴 시간, 뭐, 긴 시간인데. 대표님 뭐, 걱정하셨던 시간과는 완전히 판이 다르게 아주 긴 시간 발표해 예. 주시고, 정말 좋은 사례를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걸 보면서, 아, 전시회에 이렇게 우리가 또 새로운 영역을 만들 수 있고, 그 산업에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 직원분들한테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뭔가 애정 있는 말들을 좀 많이 못 전했지만 마음 깊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정말 노력하고 저희 페어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꼭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하고 진짜 고맙습니다. 오스메이커스 예, 너무 종사자분들께 고맙습니다.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